안녕하세요. 퇴직연금 헌터의 저 김동완입니다. 2032년엔 한국의 반도체 생산 비중이 전 세계 시장의 약 20%에 육박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죠. 생산 점유율 비중으로 봐도 대만도 제치고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클 거란 예측입니다.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에서 낸 반도체 공급망의 새로운 회복 탄력성이란 보고서에 담긴 내용인데요. 글로벌 반도체 산업이 AI 시장의 급속한 확대와 함께 그야말로 격변기를 맞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시장의 변화를 우리가 잘 살펴야 되겠죠. 3분기에는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 그래서 투자 가이드를 상세하게 저희가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교보생명의 김종진 과장님 그리고 교보증권의 박병창 이사님과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리 박 이사님은 뭐 매일 아침에 여러분 뵙고 있고 김종진 과장님 두 번째시죠? 네, 맞습니다.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3분기 투자 전략을 전해드리기 전에 상반기 투자 시장 동향이 어땠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시장이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네, 먼저 준비된 화면이 있는데 더 이코노미스트의 화면입니다. 3월 달에 S&P 500 지수가 5,200포인트 정도였어요.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풍선이 황소를 지금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더 오를까? 이런 표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분기별로 이 방송을 하니까 3개월 정도 지난 거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5,567포인트입니다. 이 이후로도 더 많이 올라갔어요. 저 이코노미스트 약간 버블이라고 생각하고 저런 예, 그렇죠. 네? 저런 예. 그림을 보여준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네, 무색하군요. 그만큼 시장이 뭐 과열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좋은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우리 시장이 좀 상대적으로 좀 답답한 국면을 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상반기에 보면은 우리나라는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고요. 네. 코스닥은 여전히 지금도 마이너스에 있습니다. 마이너스예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 보면은 여기 S&P 500 14.6%로 돼 있는데 예. 이건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이걸 상반기만 뽑은 거니까요. 지금은 좀 더 올랐죠. 여기 나온 수치에서 전부 다 3에서 4% 더 더하면 됩니다. 계속 신고가니까. 예, 대만이 29.7% 했는데 지금 33%입니다. 아유. 다행히 하반기 들면서 우리 시장이 4.9%에서 한 6, 7% 가까이 좀 됐거든요. 이건 이제 지난주에 한번 올라서 그랬고 네.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은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반기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미국 시장이 상당히 과열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강했다. 그리고 전 세계 시장이 전체적으로 좋았다. 그런 이유가 무엇이었냐 생각해 보면은 미국으로의 자금의 쏠림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됩니다. 금리가 높았고 달러가 강세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소확감이라고 표현하는 개인투자들 외국인도 다 가죠. 일본에 이번에 신 ISA 있거든요. 네. 거기에 자금이 계좌가 224만이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네. 금액으로는 거의 50조 정도 들어왔거든요. 네. 거기에 자금들도 미국 주식 전부 다 사고 그러니까 있다고 합니다. 역설적이지만 예. 미국 주식을 올리는 건 다 외국인 투자자 같아요. 그렇죠. 거기서 보면은 예,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네. 또 한 가지 특징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가 공이 고분기 사이에 3조 달러 시가총액을 넘겼습니다. 예. 그래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이들이 시가총액이 올라가면서 전체 시장을 좀 끌어올리고 있다. 네. 그래서 지난 한 분기 동안에는 상당히 강한 시장의 흐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시장이 이 3분기, 4분기에는 좀 힘을 확 내서 예. 그죠? 저 오른쪽에 있는 대만 증시보다 더 좋은 퍼포먼스를 냈으면 좋겠는데 자, 그러면 이제 두 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3분기 투자 전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금리 얘기부터 해볼까요? 자, 연초에는 연준이 그동안 올해 들어서 금리를 몇 번 낮출 거냐. 예. 이게 이제 고민거리였는데 예. 벌써 지금 상반기가 가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때는 뭐 6번, 7번 얘기가 예, 맞습니다. 많이 나왔는데 정말 갈피를 못 잡겠어요. 내릴지 그냥 예. 동결할지 예.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랬던 것은 우리 연준이 바라보는 PC나 아니면 CPI나 아니면은 노동 보고서 뭐 이런 고용 보고서 이런 부분들의 흐름이 전체적으로 둔화되는 게 일치하는 모습을 계속 나타냈으면 아마 연준이 어떤 흐름을 타고서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좀 약간 엎치락뒤치락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어요. 예. 그래서 화면에 보시다시피 패드 홈페이지의 자료인데요. 작년에만 해도 6번 정도 금리 인하를 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 하다가
그러다가 국제 수익률이 좀 떨어지고 뭐 분위기가 좀 좋으면 그러다가 국제 수익률이 다 반대로 오르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한 2번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연초만 해도 또 다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6번 정도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가장 최근에 FOMC 회의 결과가 6월 FOMC 결과의 전도표를 보면은 연내 2회 중시값이 1회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얘기를 하냐면 지금 화면 보시면 1.5회 패드 컷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은 한번 2회도 아니면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한 번 내지 2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때는 뭐 올려야 된다는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런 얘기도 나오죠. 예, 그래서 지금 1.5회 정도가 지금 현재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이번에 5월에 헤드라인 CPI나 또는 PC나 그리고 이번에 고용 보고서가 시장이 원하는 정도의 좀 둔화된 지표가 좀 네. 나왔어요. 그래서 9월에 한 번 정도 그리고 12월에 한 번 한 2차례를 하지 않겠냐 그렇게 컨센서스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11월 초에 미국 대선이 있어서 예. 대선 전에 금리를 내리는 걸 과연 미국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이 변수가 남아 있긴 한데, 근데 물론 금리를 결정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물가를 제일 많이 보겠죠. 예. 2%가 이제 연준의 목표 물가인데 예. 근접하고 있긴 한데 예. 경제 상황과 견주어서 보면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것도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요, 야후 파이낸스의 물가의 상황인데요. 이제 제가 노란 줄을 옆으로 횡선으로 이렇게 거놨습니다. PC는 보면 2.7, 코어가 2.8에서 지금 이제 멈춰져 있고요. 또 CPI는 네. 지금 3%대에서 그대로 있거든요. 이거 잘 보시면 기저 효과에 의해서 2020년 이후에 이렇게 가파르게 올랐다가 이게 9% 가까이 갔지 않습니까? 이거에 의해서 그 다음에 떨어지는 것도 가파르게 떨어졌어요. 네. 이 이하로 떨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주거비가 있고요. 네. 그 사이에 이게 등락이 있었던 것은 이제 유가의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거비가 쉽게 떨어지지 않고 있고, 그리고 소비 심리나 아니면 소비 지표들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미국인들이 소비를 그만큼 확연하게 줄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네. 물론 비중은 주거비가 가장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CPI가 3.3%까지 떨어져서 둔화되었다라고 하지만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CPI가 위에 있는 노란선이고요. 밑에 있는 요소를 보면은 이게 지금 헤드라인 CPI거든요. 네. 이게 쭉 떨어졌다가 여기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러네요. 이러다 보니까 야 이게 확연하게 떨어지는 거를 확인하고 우리는 뭔가 액션을 취하겠다. 연준은 자꾸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시장의 CPI는 눈으로 보는 것은 쉽게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쯤 떨어질 거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 네. 거고요. 지금 이제 보편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이 CPI가 이게 2%대로 가는, 즉 2.9나 2.8% 정도 가는 거는 10월이나 12월 연말에 가야지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때쯤 그러면 금리를 낮추는 거 예, 아니에요? 그런 얘기들이 그렇게 많이 보는 나오고 거예요. 있거든요. 그래서 확인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 그러면 이게 2%대를 어떻든 2.9든 2.8이든 한번 찍고 나서 그 다음에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냐라는 네. 쪽으로 최근에 컨센서스는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연준 입장에서는 사실 2020년에 저렇게 폭등했던 물가 직전에 저거 트랜지토리하다, 일시적이다라고 예, 잘못 얘기해놔가지고 그렇죠. 욕 엄청 먹었잖아요. 예, 예. 근데 이번에 또 잘못해버리면 그죠? 예. 예전에 그거 잘못해가지고 연준 역사상 가장 최악의 연준 의장으로 평가받는 아서번스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도 있으니까 제롬 파월 입장에선 진짜 꺼진 불도 다시 보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예, 같아요. 그런 이제 욕 먹지 않으려고 그런 걱정도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우리 김 프로님 말씀 주신 대로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부분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어렵게 지금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을 좀 들어보았는데 3분기 이런 환경에서 김종진 과장님 어떻게 투자 전략을 짜면 좋겠습니까? 네, 앞으로 금리 인하가 점점 이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대비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FOMC가 발표했던 그 6월의 점도표에 따르면 중립금리가 상승한 모습은 볼 수 있는데 예. 그 이후에 이제 아까 이사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횟수가 이제 줄어들었지만 소비자 물가 지수의 그런 하락이라든지 그다음에 고용 시장의 좀 실업자 수가 좀 증가하고 있다든지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장기 고금리에 대한 좀 불안감이 점점 나타나지 않나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ECB도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하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횟수 자체는 줄었지만 기준금리를 실제로 이제 인하하는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시장은 좀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긴 할 거다라는 데는 컨센서스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이미 뭐 사실 반년이 훌쩍 지났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얘기했던 6, 7에는 뭐 의미가 없다 하더라도 하냐 안 하냐 쪽에서 논의할 때 한다. 그래서 한 번 내지 두 번 하는 거는 이제 몇 달 안에 이제 보게 될 거다 이런 건데.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이제 가입자에게 제시하는 원리금 보장형 금리는 매월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2023년 12월과 2024년 7월을 한번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가장 신용도가 높은 AAA 사업자들이 제시한 금리 평균을 보면 12월보다 7월에 이미 많이 하락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장기형 상품의 금리가 많이 낮아졌는데요. 이는 금리가 단기간에 인하될 것을 좀 예상을 하고 장기형 상품의 금리를 낮추어서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가입자분들이 실제 이제 우리가 좀 계절을 미리 대비하는 것 같이 원리금 보장형 상품은 좀 장기 상품의 좀 고금리 상품으로 가입하시는 게 유리할 것으로 좀 보이고요. 실적 배당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직도 여전히 우량 장기 채권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교보생명에서는 3년이나 5년짜리 상품을 좀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공모펀드나 이제 ETF 중에서는 미국채 30년에 투자하는 ETF나 또 이제 국내에 10년에 투자하는 ETF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런 ETF들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통상적으로 미국의 금리나 기대감이 커지면 달러 가치는 하락하고요. 반대로 원화라든지 다른 통화의 가치는 올라가는데 달러부터 일본, 중국까지 전체적인 환율 상황도 투자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이제 금리와 환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환율의 이전에 있는 게 이제 금리의 상황인 거고 그 금리의 움직임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물가를 부른 거고 순차적으로 보면 사실 그런 예.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금리를 잠깐 살펴봤는데 어떻든 간에 지금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고 싶어 하는 상황이 좀 있습니다. 일본은 거꾸로 올리려고 지금 하는 그렇죠. 거고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중앙은행 총재들이 상당히 상충되는 상황에 지금 많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연초에 이제 많은 석가분들이 얘기를 하기를 올해 각국 중앙은행들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좀 했어요. 그만큼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환율을 질문 주시는데 이렇게 설명을 먼저 서서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환율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금리를 올리면 환율은 거기가 다시 올라가고 구체적으로 네. 올라갈 때 그리고 이제 금리를 내리려고 하면은 이제 달러인데스는 금리 이제 내릴 거니까 달러인데스는 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횡선은 그 오랜 기간에 그래도 중심값이 어디 있냐를 좀 주어드리는 예. 겁니다. 근데 그 위에 있죠 지금요. 그러니까요. 저 위에 있는 114.74에 간 거는 10년 만기 국채수준이 급등했을 때입니다. 네. 그런 때 빼놓고는 100 위에 계속 지금 몇 년간 계속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굉장히 이례적인 거군요. 채널의 이것도. 상단부 그러니까 저항선이 지금은 지지선이 되고 있는 그렇죠. 모습이네요. 달러원을 보세요. 달러원도 굉장히 2007년부터 지금까지 쭉 보면 한 1,100원에서 1,250원, 1,300원 아래에 있었거든요. 중심값이 거의 대부분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1,350원 넘어간 거는 IMF 외환위기 때, 예.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런 때, 그리고 2022년 특이하게 미국 국채 수준이 급등했을 때 이런 때만이었거든요. 예. 근데 우리 환율도 보면은 지금 1,380원대에 그냥 있지 않습니까? 계속. 이 아래 내려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달러원 자체도 굉장히 이 고금권에 있으면서 우리 원화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이거는 뭐 더 심하죠. 달러엔은 지금 이제 160엔을 넘어서 161엔을 터치하면 뭐 이런 지금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2022년도에는 152엔 터치했을 때 BOJ에서 강력하게 개입해가지고 130엔 아래까지 떨어뜨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152엔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 다음에 160엔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165엔 170엔도 열어둬야 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래서 상황이거든요. 연초에 애나 사야 된다는 분들 많았는데 그러니까 다 당했어요. 지금은 이제 당한 상황인 거죠. 네. 지금 이제 현 상황만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이 유로화입니다. 네. 유로화를 보시면 2007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그냥 추세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죠. 유로가 계속 약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상당히 달러인데스의 달러의 강세에 저게 영향을 준 태반 거죠. 차지하죠. 예, 이게 전부 다 차지하는 겁니다. 네. 지금 경기 상황이 안 좋고 뭔가 그쪽이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로가 약세이고 달러가 강세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 기저에 그게 깔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요. 네. 매듭을 한번 줘볼게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돈도 많이 풀었고
그리고 다른 데서는 좀 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고금권에서 계속 시장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간 상충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많은 전문가들이 달러가 쉽게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원화가 약세가 되고 엔화가 약세가 된 거는 상당히 오랫동안 가거나 또는 고차가 될 수도 있다. 고착화될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태까지 이렇게 꽤 오랫동안 있었던 어떤 지표가 이게 다른 방향으로 갈 때 시장은 바뀌는 거예요. 이게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시장은 계속 이런 상태에 있고 미국만 강하고 이런 현상이 계속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변화가 발생되는 요인이 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미국은 지금 금리 인하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시장의 유동성이 더 풀어지면서 아까 지금 김 프로님 말씀 주신 대로 자칫 잘못하면은 물가가 더 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금리 인하를 지금 기다렸다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지금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경기 지표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예. 경기 지표 둔화를 본다면은 그러면 결국은 금리 인하를 또 해야겠고 그런 상충된 과정 속에 지금 시장이 유지되고 있는 거고 지금 시장 속에서 큰 변화가 없이 되고 있다는 게 지금 현실이다라는 거를 먼저 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달러 인덱스라는 게 주로 이제 우리가 선진국 통화라고 하는 유로, 파운드, 옌 뭐 이런 통화들을 바스켓으로 만들고 그거 대비해서 달러가 얼마나 약하냐 강하냐 이렇게 산출하는 값인데 유로가 가장 큰 비중인데 저렇게 추세적으로 약세니까 달러가 어떻게 약세 전환을 할 수가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환율이라는 게 원달러도 그렇고 엔달러도 그렇고 다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환율이 이렇게 불안정한 상황일 때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을 견지해야 될까요? 일단 달러 자체가 강세이니까 모두 다들 생각하는 거는 달러 베이스 자산을 무조건 가져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네. 달러가 그렇게 강했던 것은 여전히 미국이 금리가 높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는 과정 속에서 달러가 떨어진다면 그러면 점차로 그쪽에서 뭐 돈을 빼든지 아니면 다른 자산을 찾아봐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많이 그렇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그대로 유지를 하되 근데 계속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게 바뀌면 이제 굉장히 큰 문제가 예. 생겨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달러 원을 봤을 때 우리나라 지금 1380원까지 갔지 않습니까? 예. 이게 만약에 밑으로 1300원 아래로 떨어져서 1250원 이 밑으로 가면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환차 이익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시장을 떠받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화가 강세로 갔을 때 우리 시장이 오르는 경향을 보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달러 원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원화가 강세가 된다는 얘기고 달러는 약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럼 달러가 약세가 되는 국면에 우리 시장은 상대적으로 좋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럼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미국이 금리를 하나 하고 달러가 약세가 되고 우리 원화가 강세가 되면 우리 시장은 오르겠네라고 판단하면서 그쪽으로 예. 베팅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시나리오는 분명히 맞는데 지금 이게 금방 바뀔 수 있느냐? 의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게 당장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니까요.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 근데 저 차트의 왼쪽에 보면 급등한 원달러 환율이 있는데 네. 저건 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네. 바로 급락하면서 제자리를 찾았는데 맞습니다. 지금은 지리하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걸 이제 그래서 고착화 얘기 자꾸 그러니까 나오는 말이죠. 거죠. 네. 그게 이제 전하고 좀 다른 모습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우려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시장 과장님 교보생명의도 이런 시장 변동성을 대비한 상품이 있지 않나요? 지금까지 퇴직연금 시장에서 투자자들의 동향을 말씀드려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과거에는 테슬라부터 근래에는 엔비디아까지 굉장히 해외 주식 시장, 특히나 미국 주식 시장에 많이 투자하시는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술주를 중심으로 S&P 500이나 나스닥 100 지수가 상승세가 계속 연일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에서 좀 새로 진입하는 것은 좀 저희도 이렇게 좀 추천드리기가 좀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시장의 변동성이 우려되는 시기에는 이 TDF 상품으로 운영하시는 것도 네.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TDF는 이제 특정 국가나 업종이나 이런 것에 집중하지 않고 주식이나 채권, 뭐 대체자산 등을 비롯해서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주식형 상품보다는 좀 변동성이 낮은 편입니다. 특히나 이제 2018년도부터 작년까지 자산군과 지수들의 수익률을 좀 비교해 보면 시장이 상승할 때는 시장의 상승을 쫓아가지만 시장이 하락할 때는 어느 정도 좀 방어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TDF에는 이제 숫자가 달려 있는데요. 그 숫자들이 이제 가입자들의 실제 은퇴, 그렇죠. 경제적인 은퇴 연령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런 나의 예상 은퇴 연령하고 그다음에 이제 투자 설명서 등에 보시면 각 자산 운용사들이 운용 방식이나 예. 보수 등을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셔서 분산 투자해 보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올해요. 본격적으로 실적 회복을 보이고 있는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어디 서프라이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얘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우선 먼저 우리 시장에 그래도 시장 환경, 코스피의 실적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지금 2023년 올해 작년에 105조 원 정도 봤는데 요번에 182조 원까지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예. 이 거의 대부분이 반도체예요. 반도체. 그러니까요. 반도체가 이렇게 많이 올랐던데 반도체가 그러면 언제 반도체 사이클이 좋았냐면 2017년도에 노랗게 한번 딱 올라갔죠. 반도체 빅사이클이라고 예. 그랬죠. 그다음에 2021년도에 올라갔죠. 예. 요때 지금 지수가 이 파란 선이 코스피 지수입니다. 예. 거기에 피크 치고 떨어지고 피크 치고 떨어지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우리 시장은 반도체 반도체예요. 사이클이에요. 예. 반도체 사이클입니다. 그리고 반도체가 이익을 다 내는 겁니다. 요거는 코스피 이익과 그리고 반도체를 제외한 이익을 표시해 놨는데 네. 2017년도에 역사적 신고가를 한번 찍고 2021년도에 역사적 신고가를 찍었잖아요. 코스피 이익의 수준을 보면은 2017년도의 수준보다 2021년도가 높았죠. 그렇죠. 근데 2024년 올해 예상이 이거보다 높습니다. 예.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2021년도에 우리 지수에 3,316포인트에 있었던 피크 지수에 이것만 이익만 보면은 한 번 가볼 만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환경이 달라진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한국 시장은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중에서도 삼성전자의 네. 향배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 반도체 업황이 남아있는 하반기에 가장 중요한 변수구 역할을 할 거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반도체이고 반도체 중에서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가 지난주에 6.8%나 오르면서 우리나라 지수를 지금 2,850포인트까지 올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삼성전자인데 화면을 보시면 재밌습니다. 되게. 삼성전자 분기별 실적 추이예요. 2분기 추정 영업이익을 예. 8조 2천억 정도로 잡았어요. 아하. 또 얼마 나왔습니까? 10조 10조를 넘었잖아요. 넘었습니다. 10조를 넘었어요. 완전 어린 서프라이즈가 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6% 이렇게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반도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반도체 부분 추정을 어떻게 했냐면 3조에서 5조 사이가 되지 않겠냐. 3조에서 5조면 너무 텀이 길지 않나? 저희 왜냐하면 저 예. 보시면 영업이익이 적자를 4분기 연속 봤던데거든요. 저희가. 예. 그러니까 드라마틱한 반전을 예. 예고했지만 예. 저 정도일지는 못했다. 그러니까 그런 3조에서 말이죠. 5조 얘기했거든요. 네. 얼마 나왔습니까? 6조 1천억 나왔습니다. 예. 이것도 다 뛰어넘었거든요. 그만큼 많이 됐는데 매출이 많이 는 건 아니고요. 매출은 조폭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익단에서 이렇게 많이 늘었다는 얘기는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Q와 P에서 얘기할 때 Q가 많이 늘지는 않았지만 P가 많이 는 겁니다. 가격이. 예, 가격이 많이 는 거예요. 예. 그럼 가격 인상폭이 그러면 3분기, 4분기 어떻게 될 거냐? 3분기, 4분기 가격이 더 오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디램의 공급 부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익은 더 증가하는 거거든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이익이 더 증가하는 과정 속에서 전체 우리 코스피의 이익은 무조건 따라서 올라가는 거고요. 거기에 딱 연동하면서 시장이 움직인다면 시장 위쪽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삼성전자 요번에 올라오는 동안 한 달 동안 우리 개인 투자들이 5조 5천억을 팔았습니다. 계속 팔았죠 작년부터 사실. 예, 계속 팔았는데 요번에 오만전자 때도 팔았어요. 집중적으로 팔고 네.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외국인들은 계속 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 만약에 이 지금 얘기하는 그리고 전망하는 쪽으로 만약에 가서 삼성전자가 움직여 준다면 시장의 움직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오히려 우리 개인주들은 삼성전자에서 수량을 놓치는 그런 꼴이 좀. 근데 되는 삼성전자가 일방적으로 달리면 예.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갖고 있는 개별 종목도 거죠. 또 안 좋죠. 안 좋단 말이에요. 네, 안 좋죠. 그게 그래서 리스크라고. 여러분께 주식을 하는 분들에게 좀 팁을 드린다면은 올해는 숫자가 나오는 대형주로 해야 되는 거고요. 숫자가 나오는 대형주의 답을 시장에서 줬습니다. 어디서 줬냐면 반도체와 자동차와 그리고 금융지주, 네. 금융지주와 일부 그리고 조선. 네, 부가적으로 얘기한다면 조선, 뭐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AI 쪽에서도 온디바이스 AI 시대가 펼쳐지면서 예. 이 패권 경쟁도 어쩌면 우리 삼성전자 쪽에 조금 더 유리한 환경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있고요. 반도체 시장은 전반적으로 단기에 그치지 않고 조금 더
호조세가 연장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요. 지난 수개월 동안 소위 AI 반도체라고 하는 가속기라고 얘기하는 하드웨어 쪽만 계속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을 잘 보세요. 엔비디아 역사적 신고가 냈죠. 그 다음에 따라 올라가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거기에 뭐 HBM 뭐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예. 올랐죠. 그러면서 브로드컴이나 퀄컴이나 이런 AI 반도체 쪽이나 AI 그 옆에 그 기술주들이 계속 다 다 올랐지 돌았죠.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요즘에 쉬고 있습니다. 좀 쉬면서 그러면 지금 신고가면서 어디가 많이 오르고 있느냐? 애플. 신고가는 아니지만 테슬라도 많이 올랐지만 예. 애플 많이 올랐고 다시 마이크로소프트 많이 올랐고요. 예. 메타 많이 오르고. 메타가 많이. 예. 아마존 이제 시가총액 2조 달러 넘어서고 예.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현상이 왜 벌어지느냐? 어떤 기술이 처음에 생겼을 때는 하드웨어에 각광을 받고 하드웨어가 먼저 올라가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하드웨어가 구축이 된 상태에서는 그거 이제 뭘 할 거예요? 예. 그래 갖고 서비스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서비스를 가장 B2C로 또는 B2B로 해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수혜 업체가 어디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가장 탑은 애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플은 디바이스를 가지고 있으면서 AI 기능을 가진 이걸 직접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접점에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그렇게 본다면 지금 온 디바이스 말씀 주셨잖아요. 네. 온 디바이스의 접점에 있는 뭐 가전이 됐던 스마트폰이 됐던 이런 부분들이 가장 포괄적이고 폭넓게 많이 있는 쪽이 삼성전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기회가 분명히 있다라고들 많이들 보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AI 분야에서 지배력을 확고히 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움직임도 굉장히 특별히 나타나고 있는 미국, 중국, 일본이 이제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한국도 그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어떤 동향들을 보이고 있습니까? 각국별로. 미국은 소위 반도체 칩법, 반도체법이라고 해가지고 다시 미국에서 제조업을 부흥하자, 반도체를 우리가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중국은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쏟아부으면서 반도체의 부흥을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큰 펀드도 만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은 어떨 것 같습니까? 네. 일본의 지금 미국의 인텔이나 대만의 TSMC나 다 일본의 반도체 라인을 증설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마이크론도 있어요. 그렇고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여태까지 뒤처졌던 신기술 관련된 네. 반도체에 뭔가 좀 해보자고 하면서 지금 박차를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 대만에 우리는 뒤처지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뒤죠. 지금 가만히 보면은 TSMC에 뒤처진 것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반도체 중심이 예전에 우리 한국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대만으로 가 있는 것을 확연하게 느끼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도 그걸 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약간 지금 스탠스가 약간 어정쩡한 상태에 좀 되어 있어요. TV에서도 위기의 반도체, 위기의 삼성전자 이런 것까지 반영하는 정도까지 지금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원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게 뒤처지지 않는 정책적 지원도 굉장히 필요하지만 각 사회에서도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 지금 변하는데 쫓아가야 되는데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시장의 참여자로서 좀 답답해하고 있는 이제 한 국면이기도 합니다. 정부도 노력해야 되지만 정말 정부의 지원, 국민의 성원에 의해서 반도체로 돈을 많이 번 기업들, 예, 거기도 자체적으로 훨씬 더 많은 투자도 하고 인력을 많이 확보한다든지 그런 노력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반도체가 간다면 한국 시장이 비전이 있어 보이는데 과장님 한국 주식시장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저희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하반기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이제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에 힘입어서 소폭 상향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하반기에는 또 국내 시장에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주실 네. 것 같은데요. 교보생명에서는 이제 공모펀드에서는 이제 인덱스 펀드를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제 ETF 상품들 또 많이들 찾으시잖아요. ETF 상품들에는 이제 국내 인덱스 종목도 있고요. 또 이제 반도체나 아까 말씀 주셨던 증권이나 보험업에 투자하고 있는 밸류업 수혜 네. 섹터들도 상품들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제 하반기에는 좀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또 영향이 많이 끼칠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좀 유심히 보시면서 한번 상품을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추천해 주실 상품이 있으시면요. ETF 상품 중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보수가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같은 이제 국내에 투자하고 있는 인덱스 ETF라고 하더라도 좀 보수 부분에서 좀 유리한 상품을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제 수익률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그냥 겉으로 나타나는 수익률에만 그
딱 이렇게 집중하지 마시고 사실 이렇게 새는 돈도 좀 막아야 돼요. 네. 그죠? ETF도 ETF지만 예. 사실 월급 통장이라든지 이런 목돈들이 예전에 금리가 낮을 때는 민감하게 안 해도 되는데 금리가 상당히 이제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자가 없거나 아주 저금리에서 유지되는 그런 상품에서 빨리 그죠? 하루만 맡겨도 금리가 좋은 거 그리고 수수료가 싼 거 이렇게 해야 이제 종합적인 여러분들의 수익률이 결국은 좋아지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2024년 3분기 투자 전략을 비롯해 시장 환경에 대한 얘기를 좀 깊이 있게 해봤는데 두 분 어떠셨습니까? 시장이 많이 올랐어요. 우리가 오른 게 아니고 전 세계적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버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 변수들이 향후에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 변수들이 만약에 반대 방향으로 지표들이 움직인다면 언제쯤 움직일까라고 개인적인 제 판단을 말씀드리면 미국 대선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모멘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후 또는 일정 시점에 대해서 이게 변화가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길게 뭐 올해 말과 내년을 바라보고 본다면 시장은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좀 맞지 않나라는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와중에 벌써부터 걱정할 필요는 뭐 7월이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본다면 이번 분기에서는 여전히 시장에서 돈에서 수익률을 추구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우리 시장은 위쪽으로 바라보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수익을 추구해야 되는 시장은 그래도 한 분기 정도 우리는 더 남아 있고 그걸 추구해야 된다.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종진 과장님. 네, 요즘에 시장에 이제 많이 가입자분들 만나면 상담을 이제 할 때마다 투자 상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네.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전체적으로 다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질문을 주시는데요. 지금 일단 시장은 금리 인하도 이제 언젠가는 다가오게 될 거니까 이런 좀 장기 상품이나 장기 원리금 보장형 상품 금리도 꽤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기 상품이라든지 채권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꼭 투자를 하실 때는 내 투자 성향과 정말 맞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나 이제 손실이나 뭐 위험이 왔을 때 내가 정말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은 좀 감내할 수 있는지 이런 수준들을 그러니까요. 좀 한번 꼭 살펴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좀 좋은 수익률을 그래도 얻으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투자 성향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어떤 분들은 막 그 나이에 관계없이 젊은 분위기의 옷 이런 걸 좋아하는 분, 이제 힙합 패션 이런 거 좋아하는데 그분한테 아주 좋은 양복 줘봐야 네. 그렇죠. 며칠 못 입죠. 예, 예. 거꾸로 본인은 탁 정장을 좋아하는데 거기다가 조금 소화해내기 힘든 그죠? 요즘 첨단 패션을 줘봐야 아예 못 입잖아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딱 맞는 그런 투자 성향, 즉 리스크와 리턴의 구분을 여러분 성향에 딱 맞춰서 편안한 투자를 하셔야 좋은 투자가 결론 지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흐름을 빠르게 읽는 우리 퇴직연금 헌터가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번 퇴직연금 헌터에서 더욱 좋고 알찬 프로그램 준비해서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렇게 인사드리죠. 두 분 감사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퇴직연금 상품 가입 전 상품 설명서, 약관을 확인하세요. 교보생명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은 투자 정보 등 대외 제공에 관한 당사의 전자통신 수단 관련 내부 통제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본 영상은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